1만 2천 킬로미터 너머의 별, 오차율 0.0고도, GPS도 없었습니다. 망원경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는 물론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56 경년, 이 지구 위의 인간들이 그것을 설계했습니다. 하늘의 새 별과 땅 위의 새 피라미드, 그 배열이 일치합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밀도가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집트 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실제 측량 데이터를 통해 검토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4,5억 경년 전 인류가 하늘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땅 위에 어떻게 새겨 넣었는지를 추적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피라미드가 외계인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이 영상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실제로 보유했던 천문학적 지식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기자고원의 피라미드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따라갑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일년 경년경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통일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약 300년에 걸쳐 지속된 이 문명은 기원전 300년 로마 제국에 의해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가 사망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그 긴 역사의 한가운데 기원전 256 경년경에 쿠프왕의 대피라미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토스는 자신의 저서 역사배의 제2권에서 피라미드 건설에 1억만 명의 인원이 3개월씩 교대하며 2억 년을 일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오늘날 일부 과장된 추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 규모가 전례 없는 국가적 역사의 이시였다는 점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자고원의 새 피라미드 배치는 정말로 오리온 자리의 새 별을 모방한 것인가? 둘째, 피라미드 내부의 통로는 특정 별을 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는가? 셋째,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수준의 천문 지식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벨기에 출신의 저술가 로베르 보발은 동료 에이드리언 길버트와 함께 첨버 오리온 미스터리를 출간하며 하나의 가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기자고원에 세워진 세 피라미드, 즉 쿠프왕의 대피라미드, 카프레왕의 피라미드, 멘카우레 왕의 피라미드, 이 세 구조물의 배치가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별 세 개인 알니탁, 알닐람, 민타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이른바 오리온 상관관계 이론으로 불립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단순한 위치 일치가 아닙니다. 보발은 세 피라미드의 상대적 크기 비율, 배열 각도, 그리고 일직선에서 약간 비껴난 세 번째 구조물의 위치까지 오리온 자리 허리띠별의 실제 천문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멘카우레 피라미드는 세 피라미드 중 가장 작고 일직선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비껴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민타카 역시 나머지 두 별과 정확히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비슷한 방향으로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일치가 이 이론을 단순한 우연의 영역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보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이집트인들이 오리온 자리를 죽음 이후 부활하는 신 오시리스와 동일시했다는 종교적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히 왕의 무덤이 아니라 파라오의 영혼이 오시리스, 즉 오리온 자리를 향해 올라가기 위한 지상에 발사되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학술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집트 학자 에드 크럽과 천문학자 토니 파이어파이 등은 보발의 이론에 몇 가지 중요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보발이 오리온 자리와 피라미드를 비교할 때 별자리 지도를 남북으로 뒤집어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지도를 뒤집지 않으면 상관관계가 크게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고원에는 이 세 피라미드 외에도 소형 위성 피라미드들이 여럿 존재하는데 이들을 포함하면 오리온 자리와의 상관관계는 복잡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오리온 상관관계 이론은 현재까지도 학계에서 가설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완전히 기각된 이론도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이 오리온 자리를 깊이 숭배했다는 사실, 그리고 피라미드 배치가 단순한 지리적 편의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합니다. 오리온 상관관계 이론이 외부 배치에 관한 이야기라면 피라미드 내부에는 더욱 정밀하고 검증하기 쉬운 천문학적 설계가 존재합니다. 대피라미드의 내부에는 왕의 방과 왕비의 방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주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공간에서는 각각 북쪽과 남쪽으로 매우 좁고 긴 통로가 뻗어 있습니다. 총 4개의 통로입니다. 1964년 이집트 학자 알렉산더 베드위와 천문학자 버지니아 트림블은 이 통로들의 각도를 정밀하게 측량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왕의 방에서 북쪽으로 뻗은 통로는 수평선에서 약 32.5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각도는 기원전 256경년, 당시 북극성 역할을 하던 투반별, 즉 용자리 알파성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북극성인 폴라리스와는 다른 별입니다.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인해 북극성은 약 26,000년을 주기로 바뀝니다. 기원전 250영년경에는 투반이 북극에 가장 가까운 별이었으며 대피라미드의 통로는 바로 그 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방에서 남쪽으로 뻗은 통로는 약 4, 5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각도는 오리온 자리의 알니탁 별, 즉 오리온 허리띠의 첫 번째 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방에서 북쪽으로 뻗은 통로는 소왕여자리 베타성인 코카브를 향했고 남쪽 통로는 큰 개자리의 시리우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우스는 단순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시리우스는 여신 이시스와 동일시되었으며 매우 특별한 천문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리우스가 동쪽 지평선에서 태양보다 먼저 떠오르는 현상, 이를 이른바 헬리아칼 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는 날은 나일강의 범람 시기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집트 농경 문명의 생존이 달린 나일강 범람을 예고하는 천문 신호였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달력은 이 시리우스의 헬리아칼 라이징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천문학이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니라 농업과 국가 경영의 핵심 도구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왕비의 방 남쪽 통로가 시리우스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집트인들에게 피라미드가 왕의 영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시스 여신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우주적 구조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실제로 어느 수준의 천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유물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이집트 천문